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다, 이란이 보복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충돌을 넘어서 핵 문제, 정권 문제,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 국제 유가, 해상 물류,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이거였을 겁니다.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가겠어? 그런데 결국 갔습니다. 협상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외교적 해법의 여지가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느 순간부터 군사 옵션이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나라 중 하나인 이란이 직접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 사태가 단지 폭격 몇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성 충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공격부터 규모가 달랐고 노린 목표도 달랐습니다. 군사시설 몇 군데를 경고 차원에서 타격한 수준이 아니라 이란의 핵심 시설, 군 지휘 체계, 그리고 지도부까지 직접 겨냥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이건 다시 말해서 이번 공격의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이란의 전략적 능력을 단기간에 마비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정권의 중심을 흔드는 것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물러서지 않고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걸프 지역 전체로 번질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원래부터 미국과 안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미군 기지, 항만, 공항, 에너지 시설이 전쟁 리스크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에너지 가격과 시장 심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것이 산업과 물가의 핵심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고 유조선 운항이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송비가 치솟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결국 유가 상승, 환율 변동, 수입 물가 압박, 증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동의 전쟁 뉴스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비와 투자시장, 경기 전망에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나 정보전이 같이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누가 승기를 잡았는가, 심지어 누가 죽었는가까지도 초반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의 구조를 읽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된 사실과 과장된 주장,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충돌이 왜 벌어졌는지, 핵 협상은 어디서 틀어졌는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노렸는지, 이란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호르무즈 해협과 국제유가,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누가 때렸고 누가 맞았다 수준이 아니라 이 전쟁이 세계 질서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인지 하나씩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쟁은 왜 시작됐나? 핵 협상과 선제 공격.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된 걸까?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경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핵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자신들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핵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기술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국입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연구와 우라늄 농축 자체는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축 수준입니다. 우라늄은 농축 비율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약 35% 수준 원자력 발전용 연료, 약 20% 이상 연구용 핵연료, 약 90% 이상 핵무기 제작 가능 수준.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와 여러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60%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무기급 농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계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경쟁 국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이란은 여러 차례 핵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협상에서는 오만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핵심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란은 더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말 것. 둘째,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것. 셋째, 국제기구가 이란 핵시설을 상시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하지만 이란은 이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핵기술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즉,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이란은 몇 가지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 수준을 낮추겠다, 일정 기간 농축을 중단하겠다, 국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 같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미 핵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핵기술은 한번 확보되면 완전히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농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시점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외교가 아닌 군사적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핵시설을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에 제거한다. 이번 이란 공습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합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경고성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수백 대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고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과 전략 목표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이 단순히 군사시설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군 지휘부와 정치 지도부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여러 핵심 인사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시설 몇 군데를 공격하는 것과 국가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정권을 겨냥한 전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중동의 긴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란의 보복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직후 국제사회에서 가장 궁금해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이란이 충격을 받고 잠시 숨을 고르는 선택을 했다면 이번 충돌은 제한적인 군사 충돌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공습 직후 이란 정부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 공격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동 여러 지역에서 폭발과 미사일 공격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란이 선택한 첫 번째 대응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중동에는 미국이 운영하는 군사기지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의 미군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은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공격했으니 미국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군 기지들이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영토 안으로 미사일을 날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영토가 공격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공격은 단순히 미국과의 충돌을 넘어서 걸프 지역 국가들까지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명을 통해 자국 영토가 공격받은 것은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면 중동 지역은 단순히 국가 간 갈등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는 종교와 정치가 얽힌 매우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시아파 국가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수니파 중심 국가입니다. 이 두 종파는 오랫동안 정치적 종교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종종 이란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란 시아파 중심 세력, 사우디와 아랍 국가들 수니파 중심 세력. 이런 구조 속에서 이란이 주변 아랍 국가 영토까지 공격하게 되면 전쟁이 종파 갈등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국가들이 직접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vs 이란의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얽힌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란은 여러 지역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같은 조직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란이 직접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해상 물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은 동시에 여러 전선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쟁의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이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 운항을 위협하게 되면 그 영향은 단순히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경제로 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전쟁이 국제유가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이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만 보면 이 전쟁은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세계 경제의 핵심 통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바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 나라들은 모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생산한 석유와 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약 40km 정도에 불과한 좁은 해협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 5배럴 중 한 배럴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흔히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히면 석유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 상승입니다. 유가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가 아니라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제조 비용이 올라가고 항공 운임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 물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입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이 바로 이란 영토입니다. 즉 이란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란은 여러 차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이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압박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조선들은 전쟁 위험이 있는 해협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공식적인 봉쇄 선언이 없더라도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위험이 존재하면 선박 회사들은 운항을 중단하거나
보험료가 폭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해상 보험료가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매우 큽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한국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입니다. 투자자들이 전쟁 리스크를 느끼기 시작하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에너지 시장의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홍해 지역입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입니다. 이곳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상당 부분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과 가까운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세력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 공격을 확대하게 되면 세계 해상 물류는 두 개의 중요한 통로에서 동시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홍해 항로, 이 두 곳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 세계 에너지와 물류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전쟁의 군사적 결과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해상 통로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음 챕터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 반응. 세계 정치가 갈라지는 순간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였습니다. 유엔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가 군사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엔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 공격은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 노선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중동 지역과 에너지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번 공습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공격이 중동 지역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란과 일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군사 협력과 에너지 협력 측면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으로 보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항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란을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정치적 비판은 강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제한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복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입장은 보통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는 이해하지만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단순히 한쪽을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바로 국제법 문제입니다. 이번 공습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는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자위권입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느낀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공격을 이러한 자위권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이스라엘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국제 질서와 국제법의 해석 문제까지 포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쟁이 빠르게 끝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세 가지 시나리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균형과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현재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충돌 후 외교적 협상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동에서는 강한 군사 충돌이 발생한 뒤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면 이란이 일정 수준에서 대응을 한 뒤 다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란 경제는 이미 오랜 제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장기 전쟁은 이란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보복 이후 국제 중재를 통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바로 중동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란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지역 세력들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같은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단순한 공습 수준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걸프 국가들의 대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전쟁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훨씬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지만 군사 충돌과 긴장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제 정치에서는 이런 형태의 갈등이 매우 흔합니다. 직접적인 전면전 대신 국지적인 공격과 보복이 계속 이어지는 저강도 갈등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세계 경제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쟁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와 경제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랑은 멀리 떨어진 지역 이야기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완전히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 충돌은 곧바로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에 영향을 주고 결국 세계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의 일상에도 연결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앞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사회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